혹시 매일 아침 뭐랄까 무심코 반복하는 나만의 습관 같은 거 있으신가요? 간 내린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신을 깨우는 찬물 한 잔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평범한 한 잔의 음료가요, 가족 사이의 어떤 소통 방식이 되고 또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가 되고 심지어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철학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자료는 바로 이유진 작가의 매일 아침 차를 마십니다. 이 책의 구절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차 한 잔이 어떻게 좀 퍽퍽한 일상을 촉촉하고 특별한 순간으로 바꾸는지 그 깊고 따뜻한 매력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자료는 그냥 단순한 차 안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차를 마신다는 행위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잠시 멈춤의 순간, 또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차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에 또 한 가족의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작가는 큰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차에 대한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아,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요? 네, 아이를 향한 사랑처럼 이 차에 대한 사랑도 20년간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열고요. 저녁에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하루를 차와 함께 정리하는 것. 이게 이 가족의 문화유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작가가 말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게 결국 일상의 의식, 리추얼이 가진 힘을 의미하거든요. 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차를 우리는 작은 반복행위. 그걸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또 아이들이랑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마치 배가 이렇게 험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는 앵커, 닷과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날카로워졌던 마음이 차 때문에 둥그러지고 부드러워졌다는 표현에서 그 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쁜 현대인에게 매일 의식을 챙긴다는 거?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숙제나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여유가 어딨어? 하고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작가가 우리가 가진 아주 깊은 편견에 도전을 합니다. 편견이요? 네, 바로 티백은 질 낮은 차라는 편견이요. 작가는 값비싼 다구나 희귀한 찻잎이 있어야만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도에서 미국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홍차 티백 클래스를 열었던 일화가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궁금하네요. 그 교사들 대부분이 티백은 찻잎 부스러기로 만든 저급한 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티백 속에 있는 그 가로 형태의 찻잎, 페닝스라고 하는데 이게 질이 낮은 게 아니라 찻잎을 일부러 잘게 잘라서 짧은 시간에 잘 우러나도록 만든 것뿐이라고요. 아, 그런 거군요. 등급이나 모양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메시지였어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우리는 흔히 형식이나 도구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으니까요. 결국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군요. 가장 구하기 쉬운 티백 하나로도 얼마든지 온전한 쉼과 성찰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차 이야기를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네요. 맞아요. 실제로 작가가 제시하는 홍차 티백 맛있게 우리는 법을 보면요. 이게 그냥 물 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정성스러운 과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머그잔을 뜨거운 물로 예열해서 잔을 따뜻하게 만들고요. 100도의 뜨거운 물을 부은 뒤에 티백을 살며시 넣고 뚜껑을 덮어서 딱 1분만 우리기. 그리고 티백을 꺼낼 때 절대 위아래로 막 흔들지 말 것. 아, 저 맨날 흔들었는데? 저도요. 그런데 이 작은 디테일들이 평범한 티백의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저도 직접 해봤는데 와, 정말 맛의 차이가 느껴져서 놀랐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훌륭한 마음챙김 명상이 되는 거네요.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했던 대상을 정성껏 대할 때 그 대상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 티백 하나가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니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티백 하나에도 정성과 태도가 담길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온 차의 시작이 사실은 약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워져요. 책은 우리를 아주 먼 과거, 기원전 2337년 중국으로 데려가죠. 아, 그 전설 속 농업과 의학의 신 신농시 이야기군요. 네, 신농 씨가 온갖 풀을 맛보면서 약초를 찾다가 독초에 중독되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떤 나뭇잎을 먹으면 해독이 되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찻잎이었다. 네, 그게 바로 찻잎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끓이던 물에 우연히 찻잎 몇 개가 떨어져 들어갔는데 그 향과 맛이 너무 좋아서 마시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차의 첫 시작은 기호식품이 아니라 몸을 이롭게 하는 약이었던 셈입니다. 시작점이 약이었다는 사실은 차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차를 마시면서 위안을 얻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쩌면 차의 유전자에 새겨진 치유와 균형의 속성이 우리 몸과 마음에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웰니스 문화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차문화 하면 보통 중국, 일본 아니면 영국 정도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책은 아주 의외의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요. 카자흐스탄이요? 네, 저도 이 대목을 읽고 카자흐스탄의 차문화가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니 정말 의외의 장소인데요. 보통 그 지역은 유목 문화가 강해서 말젓으로 만든 술이나 유제품 음료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깊은 차 문화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작가 역시 여행 중에 발견한 카자흐스탄의 깊고 다양한 차 문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카페에 가보면 커피 메뉴보다 차 메뉴가 훨씬 많고 마트 진열대는 러시아, 영국, 중국, 스리랑카 뭐 온갖 나라의 차와 더불어 자체 브랜드 허브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와, 상상이 안 가네요. 민트와 오렌지가 들어간 타슈켄트티, 비타민 나무 열매로 만든 10억 톤차, 그리고 정향, 팔각 같은 향신료를 넣어서 부드럽게 끓인 밀크티까지 그야말로 차의 신세계였다고 표현해요. 네, 이건 차 문화가 어느 한 곳에 고정된 박제된 문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면서 각 지역의 기후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네요. 책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는 영국의 차 문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영국의 그 우아한 애프터눈 티 문화가 사실은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설명하거든요. 맞아요. 상류층이 사교를 위해서 샌드위치, 스콘과 함께 즐기던 애프터눈티,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진하게 우린 홍차에 값싼 우유와 설탕을 듬뿍 넣어 마셨던 노동자의 밀크티. 이 둘은 같은 차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과 계층의 문화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차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를 넘어서 그 시대의 경제, 사회, 계급 구조까지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처럼 차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은 곧 인류 문명의 교류와 변화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차가 시대와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요. 차를 우리는 행위 그 자체에서 삶의 태도와 지혜를 발견하는 지점이었어요. 중국 녹차, 병라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 내려놓음에 대한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 병라춘이라는 차는 보통의 방식과는 다르게 뜨거운 물이 담긴 유리잔 위에 아주 여린 찻잎을 떨어뜨려 우린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요? 네, 이걸 상투법이라고 부른데요. 작가는 하늘에서 눈송이가 내려앉듯 찻잎이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며 가졌던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법을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가 사상의 무의 개념이 떠오르더군요. 억지로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는 철학 말입니다. 아, 무의자연. 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걸 찻잎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차가 스승이 되는 순간입니다. 차가 스승이 된다는 말씀 정말 공감됩니다. 봉황단총이라는 우롱차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차는 아주 섬세하고 수줍은 향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로 거칠게 우리면 그 섬세한 본 모습이 전부 사라져버린다고 해요. 작가는 이걸 예민한 사춘기 딸의 모습에 겹쳐봅니다. 흥미롭네요. 차와 사춘기 딸이라니? 네,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선 거칠게 다그칠 게 아니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처럼 봉황단총의 진정한 향을 만나기 위해서도 섬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와... 결국 차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셈입니다. 성질을 파악하고 거기에 나의 접근법을 맞추는 지혜. 차, 우리는 법 하나에 그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이의 시험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아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하자 작가는 망설임 없이 No problem이라고 답해줘요. No problem. 네, 결과가 어떻든 너는 이미 그 과정에 충실했으니 괜찮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한 순간에 백차에 제스민 향을 입힌 제스민 백호은침이라는 차를 함께 우려 마십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긋한 제스민 향이 아이와 엄마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차는 마음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우리는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책의 작가 역시 그런 고민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도구로 보이차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찻잎을 넣고 물을 붓고 찬물을 따르는 그 일련의 행위 자체가 흩어진 생각을 정리하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상 효과를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십니다 라는 책을 통해 차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어떻게 한 가족의 따뜻한 유산이 되고 다양한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며 나아가 삶의 지혜를 전하는 스승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접근성과 마음챙김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평범한 티백이든 희귀한 찻잎이든 중요한 것은 대상을 대하는 우리의 정성과 태도라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맞아요. 이것은 결국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아요. 잠시 멈춰서서 온전히 한 잔의 차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진심 어린 초대장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책에는 아주 독특한 한국의 차 활용법이 소개되는데요. 녹차를 우리고 나면 찻잎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기름과 소금을 약간 넣어서 나물
찻잎나물처럼 조물조물 무쳐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아, 찻잎나물이요? 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버리는 일상의 것들 속에는 이처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가치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변의 무언가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